자, 이제 가맹거래사 민법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그 가맹거래사 민법에 있어서의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공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법 전반의 이제 그 출제 영역과 키포인트 정도를 잠깐 먼저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 교재 맨 앞부분에 일단 이제 그 가맹거래사란이라고 시작되는 맨 처음에 서설 부분을 좀 한번 보십시오. 그 두 번째 페이지 부분에 일단 이제 가맹거래사 시험 자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파악하셨을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응시작용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 부분을 좀 한번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1차 시험 과목의 경우에 이제 세 과목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민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고된 바에 따른다면 민법 중 일단 출제 영역은 먼저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부분이 또 출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출제 영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출제 영역은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민법이란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잠깐 설명드립니다. 원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엔 이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채권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친족법과 상속법이라고 하는 친상법 부분이 이제 위치를 잡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민법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법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다시 채권법 총론과 그 다음에 채권법 강론 이라고 하는 두 파트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강론 안에도 계약법이라고 하는 영역과 자, 그 다음에 법정채권법 이라고 하는 크게 또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계약법 총론 부분과 그 다음에 개개의 계약과 관련된 계약법 강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 민법의 이제 구성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시험 영역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본 바와 같이 민법 총칙 영역, 자, 그 다음에 물권법 영역, 그 다음에 채권법 강론 중에 계약법 파트가 출제 영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총론 부분하고 채권법 총론과 그 다음에 법정채권법과 그 다음에 친족상속법 부분은 일단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출제 영역만 해도 굉장히 이제 부피가 큰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한 세 부분 정도가 이제 시험 출제 영역에서 제외는 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제 한결 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좀 나은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와 같이 민법 전체 중에서 일부라고는 해도 그래도 이제 사실 채권법의 제일 본체 중에 본체라고 한다면 계약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법, 채권법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에서 도출된 채권이나 즉 계약으로부터 도출된 각각의 이제 약속들과 관련된 원리들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약속과 관련된 일단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어떠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 같은 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이 인정한 채권들이고요. 자, 이러한 채권들이 통상적으로 모두 갖추어 있어야 될 일단 이제 통칙 부분들입니다. 이라고 하는 채권법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출제 영역에서는 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계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도 계약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총론이라고 하는 것 정도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가맹거래사 시험 전체가 민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총 이제 40문을 기준으로 오지선다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5개의 지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총 이제 200개의 지문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장에서 아마도 만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부피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40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물론 항상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치러진 보통의 이제 기출을 기준으로 파악된 결론에 의한다면 민법 총칙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 부분에서 많게는 거의 12문제에서 15문제까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총칙에서 일단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의 일단 출제 비중이 물론 이제 좀 큽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낮습니다. 물권법 부분에서 한 나머지 8이나 그 다음에 9문제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영역 중에서도 채권 강론 중 계약법 부분까지 봤을 때 계약법 총론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컨대 6에서 7문제 정도가 되게 이제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강론 부분에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강론 부분에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법 강론에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14종, 즉 14가지 종류와 그 다음에 최근 추가가 된 여행계약까지 하나를 또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총 15개 종류의 일단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각각의 계약에서 대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좀 부피가 큰, 그 다음에 주요 계약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한 문제씩이 거의 이제 더 일단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2문제, 만약에 민법 총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까지 20문제, 그 다음에 일단 계약법 총론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예컨대 6문제까지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26문제, 아니면 좀 적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4문제 정도씩으로 조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25 아니면 6문제 정도까지가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15문제가 대개 계약법 강론에 있는 개개계약론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일단 시험 접근 면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별 계약 부분이 나머지 한 15문제 정도의 부피를 아니면 14문제 정도의 부피를 일단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자세히 하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득점은 어디서 일단 노리셔야 되냐? 민법 총칙에서 노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지금 배점되어 있는 것이 각 2.5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꽤나 많은 부피의 일단 점수가 민법 총칙의 비중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은 원래는 상당히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려운 제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제도들로 이루어진 이 물권법, 그래서 원래는 물권법도 그 부피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물권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채권법 총론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법들을 전부 다 이제 모두 파악되고 있어야지 물권법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와 같은 예컨대 강제 집행이라든가 경매를 하는 절차 등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그래야지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는 있겠는데 실제 시험 출제는 물권법은 생각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8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근 6문제는 굉장히 이제 쉬운 형태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2문제 정도가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문제 형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컨대 12문제라고 하는 민법 총칙 중에서도 물론 사람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12문제, 실제 시험장에선 12문제 정도에서 그 중에 10문제 정도는 좀 역시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문제 정도는 또 역시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문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민총 물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득점이 가능한 부분은 총 18문제가 됩니다. 18문제라고 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의 득점 형태라면 물론 나머지는 찍어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정을 했을 때 부분입니다. 찍었는데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대개 45점 정도를 민법 총칙과 그 다음에 물권법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노려볼 수 있는 점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계약법 총론이라고 하는 요 문제는
사실은 출제 형태가 굉장히 좀 이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계약법 총론은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법 총론은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된 계약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의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아주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문제 45점 플러스 이 6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뭐 다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 6문제 중에 그래도 4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문제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약간 또 역시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려움의 비중이 기타 다른 분과보다는 조금 약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다시 4문제라고 하는 것을 득점을 해서 계약법 총론을 통과하시면 이때 경우에 역시 10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얹혀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5점 득점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6문제 정도 여기까지 진도를 기준으로 일단 좀 어렵게 형성된 부분을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55점까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어렵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주력을 하셨기 때문에 선방 가능해서 일단 이제 한 2문제 정도를 건지셨다라고 한다면 그때 경우에는 물론 55점에서 60점까지는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별 계약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15개나 뭐 한 14문제 정도는 혹시 아니면 13문제 정도까지는 일단 출제가 될 수 있다. 다른 것의 분과 이제 비중에 따라서요.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4문제가 나온다라고 칩시다. 자, 그 14문제라고 하는 종래의 14개의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증여계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건 매매거래라고 하는 매매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이라고 하는 이 3개의 계약, 이것은 뭐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3개의 계약 중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매매나 임대차는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각 분과에서 매매나 임대차는 2문제에서 그 다음에 많게는 3문제씩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합해서 적어도 매매나 임대차 부분에서 한 5문제는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크게 잡았을 땐 6문제 정도가 배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5문제가 실출제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적어도 4문제나 적게는 한 3문제 정도를 만약에 득점에 성공을 하신다면 아까 받으셨던 55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3문제라고 한다면 7.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62.5점이라고 하는 것이 득점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기타 나머지 계약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영역들이 많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나머지 계약 부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중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뭐 나머지 5문제 빼고 9문제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아주 많겠네요. 자, 그 중에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를 맞췄다. 그래서 3문제를 더 맞췄다라고 한다면 그때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70점 정도까지를 여기까지 완비를 했을 때 올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따졌을 때 실제 여러분들께서 득점 목표로 삼아야 되실 것은 70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제 왜냐면 왜 민법 같은 것을 전부 다 100점을 맞아야지 왜 70점 정도까지만 목표로 삼느냐? 실제 그 민법의 부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번에 알파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민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아니면 예컨대 이제 경영학이나 기타 다른 것에 비해서 차지하시는 비중, 그 다음에 분량이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만약에 그 중에 민법을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해가지고 민법이 분량이 많고 중요해 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민법에 집중을 하신다라고 해도 민법의 량에 눌려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은 실제 70점도 못 받고 한 60점 정도도 채 못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은 그렇다 치고 전체 가맹거래사 시험, 특히 1차 시험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차 시험 지금 현재 여러분들 파악된 바에 따른다면 먼저 첫 번째 과목이 경제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경영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법, 민법, 그 다음에 경영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과목으로 일단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이제 제가 경영학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제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득점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법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부피도 차지할 수 있고 심결례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과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경제법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고득점이 가능한 상태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법에서 고득점을 올리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약 80점 정도 이상을 올리신다. 그 다음에 사실 민법은 그 중에 한 70점 정도만 올리신다. 그 다음에 경영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컨대 50에서 그 다음에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거나 아니면 물론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경영학 자체를 제가 지금 현재 뭐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경영학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아웃라인 잡아서 설명 주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빠듯하게 우리가 통과 1차 목표에 해당되는 60점 어치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법은 점수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일단 장악을 해두셔야 될 것은 경제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경영학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먼저 올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민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의 공부 분량을 들이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말은 물론 민법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부 시간량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도 민법을 100점으로 목표를 삼게 되다 보면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이만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3등분해서 3과목이다. 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민법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 바람에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느 한 과목이 조금 부실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시험 공부 방법으로서는 좀 굉장히 최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민법은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어느 시험 부분이건 아니면 국가고시이건 아니면 어떠한 시험 분과이건 아니면 자격증 시험 분과이건 민법을 잘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시험에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 말은 민법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일단 어느 한쪽 날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순간 일단 이 칼을 발검하는 사람이 자기 몸부터 베고 나가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 전체적인 일단 전략을 먼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일단 민법이 양이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될 분량어치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데 좀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득점 가능한 점수가 7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금 현재 강사가 설명드렸었던 과정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를 다 찍었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70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운이 좋으면 조금 더 나은 점수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뭐 강사가 무슨 100.5치를 공부 강의를 시켜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강사로서도 뭐 자꾸 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양심상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민법을 100점을 맞으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컨대 과거 사법시험에서부터 변호사 시험까지 일단 이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시험에서만큼은 좀 멀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민법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많은 메리트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양을 강화하거나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시험 공부에 접근하신다면 결국 민법이 시험 전체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염두를 해서 공부를 좀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염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일단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에 맞춰서 각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이때는 대개 70에서 일단 조금 더 나은 점수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총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땐 먼저 민법 총칙을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민법 이야기만 한다면 다시 민법 총칙을 좀 많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민법의 총 공부 할애량이 이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민법 총칙을 거의 한 반 정도 부피를 들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물권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보다는 쉽게 출제가 됩니다. 꽤 쉽게 출제가 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위해서 드려야 된 공부의 양과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가의 문제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일단 좀 쉽게 출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량도 일단 이제 계약법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총론 시험 문제가 아니라 계약법 총론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법 총론 부분은 거의 물권법 정도의 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14문제 아니면 12문제 정도에 해당되는 나머지 계약법 강론 중에 한 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맞히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상하는 공부 방법을 채택하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도 일단 그에 맞춰가지고 강의의 부피량과 그 다음에 량이 이제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 총칙 부분을 일단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문제 출제 형태도 민법 총칙에서는 문제의 질이 굉장히 좀 약간 뭐 평이한 문제도 있지만 약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험장에서 많이 곤란을 겪으실 만한 지문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출제자가 섞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대비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형태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가맹거래사 시험 자체, 특히 1차 시험 자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항상 이제 뭐 어떤 과목을 더 주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책정해 두시고 아무래도 이제 가맹거래사는 경제법 영역, 즉 공정거래위원회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경제법 부분은 굉장히 좀 고득점 형태로서 일단 이제 다뤄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법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에서 만나시게 될 소위 일단 이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는 것에도 거의 대부분의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2차 시험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나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법을 주력 과목으로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은 일단 저와 같이 강의를 하는 바와 같이 일단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는 형태로 가시고 그 다음에 경영학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물론 전 이제 50점에서 60점을 책정했었지만 뭐 사실 이제 제가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 해당되지만 어쩌면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 해서 차분하게 이제 다시 복습을 하시는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민법보다는 좀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워낙 많은 부피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용어들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로서 항상 이제 염두를 항상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가맹거래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이제 1차 시험과 관련된 개요를 일단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